제18대 대선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이어지면서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층 공략에 나섰다. 특히 여성 일자리에 방점을 찍은 문재인 후보는 성평등 촉진 5개년 계획을 만들어 여성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 등을 여성 공약으로 밝혔는데, 여기에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해 영세 자녀의 아버지에 대해 2주간의 유상휴가를 제도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빈곤 노령층과 농어촌 여성 등 소외 여성을 위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재원 마련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 양성평등 정착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정책 기조와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인 남윤인순 의원으로부터 2012 대선 공약, 여성 정책의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 유권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0.5% 정도 더 많다고 하는데요. 절반이 넘는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 어떤 정책과 공약으로 잡을 것인지 오늘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윤 의원님은 그 여성 운동을 20년 넘게 해오셨죠. 네. 시민 운동도 오랫동안 해오셨고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19대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됐는데요. 이번에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 이 여성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캠프 내에서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여성위원회는 그동안은 이제 여성 정책 를 마련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유세 기간이기 때문에 그 구하라 여성 유세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구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민생과 정치를 구하라. 여성들이 이제 민생과 정치를 구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구하라 유세단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여성 유세단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을 방문하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뭐 여러 그 여성과 관련한 그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보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의 여러 그 여성들의 그 삶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그 얘기를 또 후보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 유세단에는 저희 여성 국회의원들,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 24명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여기 다 소속이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각 지역에 그 당의 이제 여성 조직들이 여기 다 결합이 되어 있어서 뭐 부위원장단도 굉장히 여러 명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구하라 그 누구 이름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 우리 남윤 의원님은 국회 이번에 들어가실 때 여성을 챙기러 들어간다. 이런 이제 입성 발언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우리 사회에서 여성 정책이 아직도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뭐 사실 여성 유권자가 그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성 유권자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원하는 바,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은 그 여성 유권자의 수만큼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예를 단적으로 들어보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금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경제 성장이 된 나라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그 소위 이제 그 세계적인 여러 가지 그 어떤 지표들이 있는데 특히 그 성격차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나옵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경제 발전 수준은 거의 10위권 내지 15위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격차 지수는 지금 108등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경제 성장에 비해서는 아직도 그 여성들의 어떤 이런 발전 지수가, 성평등 지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떤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경제 활동에서 굉장히 여성들의 참여가 낮은 문제하고요. 또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회 여성들이 그 유권자를 절반을
대변할 수 있을 만큼 되어 있냐 하면 그렇지 않고 네. 지금 여성 국회의원 수가 지금 19대 국회 때 46명이거든요. 300명 중에서 네. 그 15.9%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최근에 여성들이 살기가 굉장히 무섭죠. 안전하지 않은 사회, 여성에 대한 범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요새 그 최근에 통계들을 보면 네. 대기업이나 네. 또는 뭐 좋은 직장 네. 또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각종 고시 네. 여기서 보면 여성의 합격자 비율이 이제 뭐 벌써 남성을 그렇죠. 넘어서고 예. 또 그 취업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순서대로 세우면 네. 남자를 뽑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오히려 남자를 어떻게 하면은 그 비율을 맞춰서 뽑을까가 고민이다. 네, 이럴 네. 정도로 예. 여성 파워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냥 가만 놔둬도 여성 지위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꼭 이렇게 정책적으로 해야 되느냐? 노력을 해야 되나요? 예.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네. 뭐 예를 네. 들면 지금 각종 이제 공무원들 네. 그 뭐 외무고시라든가 행정고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여성의 네. 합격률이 약 4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특히 사법 분야에서는 여성의 진출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실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어떤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으로 쳐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네. 차별이 별로 없고 이제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그게 바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네.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는 결국은 경력 단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음. 여성이 처음에는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그 임신과 또 출산, 양육을 통해서 그 계속적인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력 단절이 일어나서 네.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번 그 취업에서 취업 전선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은 다시 취업하러 나오게 되는 것까지 한 1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때는 과거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굉장히 질이 낮은 네. 그런 어떤 그 직장을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력 단절이 여러 가지 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에 네. 관련해서 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뭐 같이 출발하더라도 계속 네. 뛸 수 있는 그런 네.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불리하다 이런 네.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도 네.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네. 공약을 내놓고 계시는데요. 그걸 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예. 경력 단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한다면 네.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제일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신, 출산, 양육이 어떤 더 이상 여성들한테 차별이 되지 않도록 네.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출산할 경우에 네. 그 산전후 휴가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3개월 동안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13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정액 그 최고 수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150만 원 정도로 상향을 해서 그 여성들의 어떤 모성 보호를 확실하게 일단 출산 때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육아휴직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 육아휴직 급여도 지금 이제 50만 원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육아휴직 급여의 수준도 좀 더 상향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동안 임금 대체율을 높여야만이 실제로 어느 정도 소득 보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육아 문제는 또 사실은 여성만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육아휴직에 또 남성들도 아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희가 보완하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아빠 같은 경우에 영세아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그 2주일 동안 유급휴가를 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이를 낳고 어디 산후조리원에 많이 맡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사실은 그렇게 막 그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빠가 같이 돌볼 수 있는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아빠들한테 한 달 동안 그 육아휴직을 줄 경우에는 통상임금만큼 어떤 임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지금 이제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이 좋은 직장을 갖고 있었는데 아이 키우기 위해서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는데 아빠도 참여를 끌어내고 네. 또 여러 가지 소득 제실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경력 단절 현상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보육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상 보육하고 어떤 국공립 보육 이런 부분을 이제 확충하는 어떤 그런 저희가 제도를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장벽을 없애는 거가 첫 번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경력을 단절하는 그런 여성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자기가 그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변하잖아요. 세상이 어떤 좋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환경도 변하고 그래서 좀 쉬었다가 나오려면은 어떤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여성들한테는 어떤 생애 주기별에 따른 그 여성의 경력 관리를 해주는 거죠. 네. 뭐 과거에 자기가 그 결혼하기 전에 다녔던 어떤 직장 경력 관리를 해주고 네. 또 거기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해줘서 이 생애의 어떤 그 경력 관리를 해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직장을 복귀하고 싶을 때 어떤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네. 관리를 해줘서 경력 단절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이 육아나 출산 때문에 네. 그만 직장을 쉬지 않도록 예, 그게 첫 번째고요. 예, 그렇게 예, 하고 예. 또 쉬더라도 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네, 네. 이렇게 제도를 보완하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예, 예. 그 방안으로서 이제 남성들의 네. 육아휴직이나 예, 이런 것들을 예. 독려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지금도 사실 남성 육아휴직이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통계를 보면 남성 근로자 중에 예. 오직 3%만이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예. 있다. 네. 이게 이제 실제 직장 현장에 돌아가 보면 직장 현장 내에서도 굉장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자리를 비우게 되면 자기가 이제 경쟁에서 도태된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네. 권리가 있는 줄 알면서도 못 쓰는 그런 게 현실인데 네. 그런 현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네. 이제 뭐 육아휴직이 있어도 네. 뭐 쓰는 그 남성들이 3%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어디서부턴가 확산을 해야 되는데 네. 특히 아마 뭐 기업들 일반 민간 기업에서 확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점점 유도를 하되 네. 우선은 공공 부문에서부터 네. 이 부분을 어쨌든 국가가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거죠. 네. 시행을 하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육아휴직을 만약에 한 달 동안 쓰는 거를 어떤 그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할 경우에 그 한 달 동안 어쨌든 그 임금 대체 부분이 확실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통상임금 수준으로 네. 그 임금을 대체해주면은 어느 정도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그 않겠는가라는 임금을 직장에 국가가 보전을 해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 예. 그 부담률에 있어서는 어떤 뭐 그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먼저 시작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네.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가치 분담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유도를 하자라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가족 친화 기업으로 그 인증을 해줘서 네. 여러 가지 그 기업이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어떤 네.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의 어떤 보완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보육 관련해서 또 질문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그 0세에서 5세까지 무상 보육을 네.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 네. 이런 공약이 있으시고요. 예, 또 아동 수당도 지급하겠다. 네. 이런 공약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새누리당하고 네. 이 우리 민주통합당하고 가장 큰 복지 면에서 이제 그 공약의 차이는 예. 새누리당은 선택적 복지를 하겠다. 그래서 네. 소득별로, 네. 소득 분위별로 이렇게 차등하는 복지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과 네. 지금 민주통합당은 차등 없이 네. 무차별적으로 예. 같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네.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뭐 받는 입장에서 보면 민주통합당 그 복지 정책이 보다 좀 시원할 것 같긴 한데 네. 문제는 이게 재원이지 않습니까? 네, 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예. 분배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 예. 어떻습니까? 민주통합당 예, 복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재원을 어떻게 예. 마련하면 가능할까요? 지금 예를 들면 무상보육 같은 경우는요. 원래 네. 지금 정부가 그 70%까지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사실 무상보육 같은 경우는 여야가 지금 이제 각각 대선 후보가 100%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무상보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정부는 현재 뭐 이명박 정부는 이제 그 약속을 100%까지 하지 않는 예산안을 냈지만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네. 보건복지원에서는 네. 약 한 5,400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그 무상보육을 하기 위해서 2조 4,40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네. 국회 예결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5,400억 원이 증액되면 예, 됩니까? 예, 네. 그러니까 무상보육을 완전히 다 하려면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예산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동수당은 사실 새누리당은 아동수당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네. 이제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출발선이 같게 해야 된다. 네.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도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지급하실 지금 이제 건가요? 0세에서 5세까지 네.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10만 원씩 지급을 할 경우에는 약 한 3조 원 정도가 든다고. 월 10만 원씩. 예. 네. 그 3조 원 정도 좀 더 한 3조 2천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미 지금 이제 그 무상보육 안에 그 양육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근데 양육수당도 이미 나가는 돈이 한 1조가 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양육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양육수당보다는 뭐 제 생각이기도 한데 이제 물론 불가피하게 양육수당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양육수당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주는 건데 이거를 좀 오히려 보편적인 아동수당으로 전환을 하고요. 네.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한테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동수당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추가 지원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수당으로 하던 부분을 조금 더 플러스 한 1조 정도, 1조 몇천억 정도만 플러스 하게 되면 네. 3조 2천억이 되기 때문에요. 네. 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좀 그 아동수당으로 전환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예산의 어떤 항목을 좀 이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보편적인 아동수당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뭐 굉장히 막 크게 많이 드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네. 그 무상보육과 그 아동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좀 기존 예산을 좀 조정하는 방식도 있고 좀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에 있어서는 아마 전체적인 어떤 재정 정책에서 그 국가 재정 정책에서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얼만큼 우선순위를 해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갈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네. 차원에서 조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의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렇죠.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예. 그 성평등 관련해서 좀 여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성들이 출발선에서 출발하더라도 중간에 여러 가지 차별 때문에 네. 제대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그런 네. 구조적인 문제가 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성평등을 제도화하겠다. 네. 이런 이제 공약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 제도가 필요한 겁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미 제도적으로 많이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뭐 예를 들면 그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게 국회에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성인지 그러니까, 예산. 예, 그러니까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네. 이 예산이 어떤 성별의 어떤 불평등을 좀 더 해소하는 예산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고 하는 걸 분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각 예산 항목마다 모든 걸 다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삶과 영향이 좀 크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하는 건데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법이나 이런 부분에 성별 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제도들이 이렇게 조금씩 도입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이 어떤 성평등 정책이라 하는 것이 여성을 특정화해서 어떤 대상화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사회 정책에, 모든 국가 정책 안에 어떤 거기 안에서 어떤 성별 간의 어떤 그 격차가 있는 부분을 줄여낸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네. 예를 들면 복지 정책이든 교육 정책이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전면화하는 거죠. 그걸 저희가 이제 성주류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성평등을 제도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어떤 모든 어떤 사회 정책 안에서 국가 정책 안에서의 어떤 성평등적인 부분이 실현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걸 할 수 있는 법이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여성발전기본법을 네. 성평등 기본법으로 이거를 이제 제도를 법 명칭도 바꾸고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를 좀 더 내실화하는 부분이고요. 이 정책의 수혜자는 네. 그러니까 여성을 특정하게 어떤 뭐 더 개발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이것이 남녀가 정말 함께 그 대등하게 동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정책의 수혜자는 여성만이 아니고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어떤 정책의 수혜자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 여성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남녀 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어떤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아까 출발선은 같은데 중간에 가서 약간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거기에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네. 보완을 해줘야만이 또 같이 그 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정하게 여성을 보완해주는 정책도 하면서 한편으로 남녀가 어쨌든 우리 사회 발전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네. 예 그리고 가정 생활도 남녀가 함께 하고 네. 또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회를 지향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성평등 기본법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법을 좀 바꾸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평등 기본법의 대상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해당한다. 그쵸. 예, 그래서 아까 남성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도 네. 확대하는 건 바로 그런 네. 취지입니다. 예, 그 여성 정책에 대해서 네. 요새 불안감에 떨고 있는 남성들이 많은데요. 그 성평등 기본법의 취지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남성들한테도 좀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아까 여성의 정치 참여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 의원들의 40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300명 중에 300명 중에 46분이 46명. 예. 어떻게 그 여성의 정치 대표성 이걸 이게 더 신장시킬 수 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사실 저는 제일 바라는 거는 프랑스처럼 그 남녀 동수법을 만들어서 그 사실은 이게 무슨 할당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그러면은 뭐 여러 분야에 뭐 예를 들면 무슨 농업 분야에 계신 여성도 있고 뭐 전문직에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모든 분야에 다양한 분야 여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야 여성들을 다 대표해서 절반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미 그걸 남녀동수법이라고 해서 그 정당에서 공천을 할 때 여성을 절반으로 하도록 하는 부분이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까지 가려면 이제 한국 사회는 좀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에라도 각 정당에서 여성을 공천할 때 지금 이제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뭐 30%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좀 그렇게 반드시 하도록 한다라든가 이렇게 좀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그 비례대표가 지금 굉장히 아직은 전체 비율 중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6명 중에서도 지역구에서 되신 분보다 비례대표가 더 많아요. 비례대표는 두 분 중에 한 분을 이렇게 그렇죠. 50%로 비례대표 50%를 하게 돼 있는데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이 그 46명 중에 27분이세요. 27분. 그리고 19분이 지역구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역구에서 여성들이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대표를 좀 더 늘려서 그 비례대표 중에 50% 여성한테 할당하는 요 방식이 좀 더 여성들이 그거 외국에서도 비슷합니다. 정당 명부시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여성을 반드시 이렇게 홀짜 이렇게 해서 여성을 한 명씩 해서 50%를 여성한테 할당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여성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문호를 열어놓지 않으면 사실 지역구에서 기존에 굉장히 남성의 어떤 독점적인 정치 구조가 이렇게 그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정치 문화 속에서는 여성들이 진출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했던 여성들이 또 지역구로 가고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정치 경험을 쌓아서 좀 더 이렇게 그 숫자가 늘어나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여자지 않습니까? 후보 본인이 여자라서 여자 대통령이야말로 최고의 여성 정책이다 이런 이제 광고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여성들한테 굉장히 어필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지금 이제 근데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본인은 남자고 또 남자인데 여성이 편한 나라를 만들겠다. 또 서민이 편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력한 여성 후보를 맞아서 우리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뭔가 인상적인 정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좀 걱정이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재인 후보 캠프의 여성 정책의 핵심이 뭐고 또 그게 지금 먹혀들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문재인 후보가 물론 뭐 겉으로선 겉 모양은 남성이지만 이제 그동안 좀 그 어떤 후보가 어떤 리더십을 형성해온 과정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제 뭐 변호사 시절에도 굉장히 이제 소외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지난 뭐 참여정부 시절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성들을 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호주제도가 폐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여성 헌법재판관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 시절에. 그래서 여성을 위한 그 획기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하나의 국정을 맡아서 운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속은 여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후보시고요. 지금 이제 저희 문재인 그 캠프에서 가장 내세우는 부분은 지금 여성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실 일자리 문제거든요. 아까 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50%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여성들을 만나보니까 제일 문제가 일자리예요. 근데 그 일자리에서도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일자리가 너무 질이 낮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금도 낮고 네. 비정규직이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들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일자리가 뭐냐면 그 돌봄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보육이라든지 노인들 모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간병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 일자리들이 너무 이렇게 임금도 낮고 네.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힘든 직업이죠. 예, 힘든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 일자리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여성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가장 내세우는 것이 일자리이고 네. 또 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하에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일자리 특별위원회 안에 그 여성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두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를 그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좀 양질의 일자리로 그래서 제일 한 거는 일자리 문제를 정말 좋은 일자리, 여성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여성들이 비정규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 굉장히 큰 그 어떤 차별 중에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비정규직 문제도 50% 줄이겠다. 근데 사실 이 정책의 많은 수혜자는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이렇게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사실은 여성들을 위해서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성들한테 가장 큰 걸림돌이 가정 안에서 누굴 돌봐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네. 뭐 환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아이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 아이 돌봄만이 아니라 성인 돌봄도 많습니다. 네. 어르신들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성들이 이 돌봄을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네. 결국은 어떤 그런 그 돌봄 서비스를 더 어떤 공공의 서비스로 지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민간한테 이양이 되면서 이렇게 질이 안 좋아요. 네. 이거를 보다 더 국가가 관리해주고 공공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일자리와 이제 키워드는 일자리와 돌봄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해서 그 친고죄가 폐지가 됐죠. 네. 그래서 정말 성폭력과 가정폭력, 그다음에 여성에 대한 어떤 묻지마 범죄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망 이런 알겠습니다. 거를 이제 구축하는 이것이 이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윤 의원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의 여성 운동을 이렇게 해오신 경험이 이 정책에 잘 배어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남 의원님 만드신 공약이 우리 여성들을 진정으로 구하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한 언론사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사회적으로 무엇을 갖춰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여성들이 실질적인 보육과 교육 정책을 꼽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리고 여성이 편안하고 당당해져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전향적인 여성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잘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회 생생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